업체들이 중단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원인, 분리 배출이 잘 안 됐다라는 것. 이제 가격이 안 나가는 플라스틱까지 받아줬는데 폐지값이 뚝 떨어지니까 명확한 지침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뭐 중앙정부에서도 단순히 뭐 지자체물하고만 이렇게 떠넘기면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분리수거 잘 하고 계십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들. 최근에는 포장재들도 다양해져서 분리수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지난 4월, 중국은 전 세계에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판로를 잃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 시장이 사라지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된 국내 재활용 수거 업체 측은 급기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 대란 사태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 시행된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는 전 세계에서도 선두적이었습니다. 1990년도에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한 85년도부터 쓰레기 소각장들이 지하철에서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거죠.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도 돼. 그러면 유료 봉투를 안 써도 되니까 재활용품은 많이 분리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활용 쓰레기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시행된 지 2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 것일까? 아파트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는 지자체가 가져가요. 지자체가 가져가든지 지자체가 위탁한 수거 운반업체가 가져가죠. 근데 재활용품은 민간 수거 운반업자한테 그냥 맡겼어요. 위탁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맡긴 거라고요. 이번 쓰레기 대란은 공동주택, 즉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거되기 시작한 재활용 쓰레기들은 왜 정부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 걸까? 그 관계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돼 있는데 사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그 자체 분여회라든가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그 돈이 되다 보니까 그걸 요구를 자체 처리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환경부나 광역단체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현재는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민간 자체 처리를 하고 일반 주택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아파트 대단지화와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후 판매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개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세계 50%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매출처가 없어지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 단가가 떨어지고 원래는 폐비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이익이 나는 뭐 병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상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 업체가 돈이 되지 않는 폐비닐을 수거해간 이유는 폐지를 팔아서 그 손익금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돈을 주고 수거해간 재활용품들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요.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았다는 것. 업체 측 입장에선
이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체 측은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수거해 간 것과 같은 셈이었습니다. 수거업체들이 이제 가져가서 보니까 비닐봉지 안에 너무 이렇게 이물질, 음식물 쓰레기라든 기타 이런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비닐종이 안 가져간다라고 수거 중단해버린 거죠. 수거업체가 이렇게 손해보는 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데 계속 좀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측에서는 재활용업체가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수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업체들은 수거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재활용품들이 가장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쌀 때 그 가격으로 아직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 깎아줬지.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옛날에 종이 그 킬로그램당 200원 하던 거 지금 20원이에요. 페트병 적어도 6, 700원 하던 거 지금 뭐 한 40원밖에 안 해요. 가져가도 손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개입을 해갖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아파트가 돈을 안 받는다든지 지자체가 관리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오직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현대인. 시민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대란은 더 큰 문제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쓰레기 대란 당시 정부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상 수거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까지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생산자들에게는 폐비닐이나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재활용 방법, 시민들은 과연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서울시 송파구는 모아진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지자체 재활용 선별장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근방에 적환장이라고 쓰레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민간 업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걸 현대화를 시키면서 우리의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그 처리 시설을 도입을 한 거죠. 그 적환장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그 자연순환공원을 건립하게 돼 있는 거죠. 각 가정에서 공동주택 분류 기준에 따라 1차로 분류된 재활용품이 선별장으로 보내집니다. 가정에서 1차적으로 선별돼 재활용 포대에 담겨온 재활용 쓰레기들. 선별장에서는 분리수거 전문가들이 2차 선별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소각 또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는데요. 마지막 분리수거 단계를 거친 후 재활용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실제 재활용되는 거는 한 30%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재활용이 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선별장에서 골라낼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재활용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재활용이 쉽지만 2등급부터는 재활용을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2015년 기준 출고량을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현황에 따르면 종이팩은 약 75%가량이 재활용됐지만 페트병의 경우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쓰레기 대란 후 약 4개월가량이 흐른 현재 분리수거 상황은 어떨까? 한국재활용 수집선별협동조합의 박필환 전 사무국장과 함께 선별장을 찾았습니다. 또 이런 거 보이시면 이런 음식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축축이 젖어 있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이건 연료로 사용하는데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일단은 비닐을 버릴 때에도 네. 일단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젖어 있거나 음식물 섞여 있는 거는 쓰레기 그 일반 종량채 봉투에 버리시는 게 맞고요. 네. 이물질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제거해야 되고. 네. 과거 우리가 쓰는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등의 비닐류가 바의 형태로 만들어져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고형 연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닐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투명 봉투, 큰 투명 봉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업체에서 이 봉투를 의도적으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재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마대 담았을 때는 안에가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막 넣어도 이게 비닐만 있는 건지 이미 섞여있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 안에 볼링공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이곳에 쌓여 있는 것은 시중에서 흔히 보는 계란판의 뚜껑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계란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계란판이 페트입니다. 페트란 재질이고 이 안에 일부 PVC나 이런 다른 재질들이 섞여요. 이걸 재활용하게 되면 강도나 물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새 것과 섞어 쓰거나 이런 정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에는 지금 굉장히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별장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재활용하는 데는 투명한 색, 즉 단일 재질의 페트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색이 들어가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별장인가요? 네, 선별장입니다. 그럼 어떤 공정이 됐습니까?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된 거를 플라스틱 재질별로 사람이 직접 선별을 하는 거죠. 육안으로요? 네, 육안으로 보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숙련고기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이제 PPP 페트가 대부분 다 구별이 돼요.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쓰레기로 나가는 것들이 많고. 각 아파트에서 모아진 재활용 쓰레기는 종류별로 각각의 선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지금 여기 선별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분리수거된 것만 가져다가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황이 괜찮은데 단독주택이나 그런 지자체에서 선별해온 것들은 바깥에 그냥 길거리에 두고 온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요. 이물질도 엄청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물질만 제거가 돼도 악취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는 작업 환경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곳 선별장은 플라스틱만을 선별하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선별장에서는 플라스틱류만 선별된 거를 가지고 와서 선별하는 공정인데 이 병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거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잘 못 된 겁니다. 그럼 저 유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따로 못 고르니까 그냥 쓰레기에 그냥 갑니다. 이렇게 유리병을 포함해 잘못 분리되거나 선별하기 힘든 물품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쇠가 붙어있는 것들도 이거는 플라스틱이 어떤 종류로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알 수 없는 종류면은 선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중에 붙었던 플라스틱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형 가전으로 분리해서 배출했다 그러면 재활용이 됐겠죠. 선별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공장에 가야지 재활용이 되는 거죠.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자원의 재활용률은 높아지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 온 거네요? 잘못 온 거죠. 분리 배출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쇠 같은데. 쇠 종류 네네. 잘못 온 거고. 이게 아파트 분명히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해가지고 온 건데 아파트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선별하는 선별장에서 보면은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민들이 이제 이걸 분리 배출하는 시민 의식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침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도대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너무 많이 위임을 해놨고 그 위임 자체도 너무 다양한 곳에 해놨기 때문에 이게 법 하나를 보면은 그래도 대강의 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틀 자체의 이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에는 여기를 보라고 돼 있고 여기를 가면 또 저기를 보라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기업, 시민, 그리고 지자체
모두에게 이해되고 잊지 못한 듯 보입니다. 90년대 들어 대형 할인마트 등장은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했고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쇼핑을 생활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문화 속에 생산자는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고 과대 포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분리수거 배출량도 점점 늘어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몇 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침 출근길 김밥을 싸온 비닐봉지, 점심 식사 후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마신 커피의 일회용 컵, 책상에 흘린 커피를 닦기 위해 빼어든 물티슈,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 일회용품 가운데 상당량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리배출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감량뿐 아니라 일회용품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분리수거, 과연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실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들여다보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와 플라스틱이 무려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폐비닐 자체가 그 재활용 대상이기 때문에 재활용 대상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은 뭐 불법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법이라고 해서 그 이제 재활용 제품을 뭐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책임이 있고 이런 규정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실효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법률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자원 재활용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또 이제 환경부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실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찾기가 어려운데 당연히 뭐 이런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보는 분들이 아니면 더 어려우시겠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제68조 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식을 위반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11호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재활용할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자원재활용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관련한 법률 규정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 관련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을 위해 제품 생산자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생산자들은 자꾸 과대 포장의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생산자한테 제품이나 포장재를 사용을 할 때 여기에 회수 재활용 책임을 부과한다면은 생산자가 원래 제품을 만들 때부터 쓰레기가 덜 나오는 제품 혹은 회수 재활용에 잘 되는 제품을 만들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정작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의무가 주어지는 생산자를 재활용 의무 생산자라 하는데 제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자, 포장재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는 타이어를 포함한 5개 제품군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포장이나 방한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캡 비닐, 세탁소 비닐 등이 재활용 책임 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는 등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도와 관계없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 제품들도 큰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생산 단계에서 이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분리배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자, 페트병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페트병을 그럼 분리배출할 때 그러면 뭐 라벨을 떼라, 뭐를 해라,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색깔대로 뭐 저게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산 단계에서 단순해버리면 시민들 그냥 가서 이제 분리 배출만 하면 되거든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활용 제품을 분리수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직면하게 될까? 커피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컵입니다. 컵과 본드로 접착돼 알루미늄 덮개를 깔끔하게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또 색상이 있는 음료수 병과 접착제로 붙은 라벨은 재활용을 위해선 추가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샴푸나 세제 용기는 분출기에 스프링 등의 금속을 사용해 분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은 폐기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 생산자한테 그걸 맡겨놓으면 잘 듣는 생산자도 있지만 잘 안 듣는 생산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데 큰 기업들은 통제가 가능한데 조그만 기업까지 다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제품이 설계돼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페트병 자주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라벨 등을 붙일 때 쓰이는 접착제가 잔존하지 않도록 하고 물리적 분리 배출이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도 다른 재질인 금속 마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환경부도 포장재 생산자와 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무색의 페트병을 사용토록 했는데요. 이는 생산 단계부터 각종 포장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 밖에도 종이 라벨 사용과 몸체에 직접 인쇄하는 것 역시 앞으로는 제한되는데요. 그리고 2020년까지 뚜껑 역시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 변경됩니다. 혼자서는 결승전에 도달할 수 없는 2인 삼각 경기와도 같은 자원의 재활용과 분리수거. 과연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쌍심지 제작진이 만나본 전문가는 정부와 기업, 시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재질을 단순화시켜 분리수거를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꼽은 김미화 사무총장. 세분화하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 시민들이 그 분리배출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열 몇 개인데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다만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단순화시켜라. 재질을 되도록이면 한 서너 종류로만 해라. 이번 대란의 중심에 있던 아파트와 수거업체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습니다. 계약을 하는 데서 이 아파트와 수거업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자체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적어도 이제 몇 가지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죠.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최주섭 원장 역시 지자체의 개입에 대해 언급합니다. 국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의 흐름을 보고 어느 기간에는 일정한 어떤 그 보장을 해준다는 지자체하고 수거 선별 업자들하고 약간 계약을 맺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준공행이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원래 이 생활 쓰레기 처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시민에게 주는 답은 무엇일까? 분리수거용이 하려면은 분리수거 되지 않는 품목은 어떤 거냐 이런 걸 자꾸 정해줘야죠. 이렇게 자세하게. 칫솔 때 같으면 칫솔 때문에 칫솔 솔모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칫솔 때는 안 된다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재활용되는 거로 해서 재활용 버리는 거죠. 재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제도가 없음을 꼬집은 김성수 변호사. 일반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서 조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공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실시가 됐는지는 저도 일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본 적은 없거든요.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종이는 일반 종이랑 종이팩이랑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조금 더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겠죠. 명확한 제도가 없음을 꼬집으며 상충되는 법과 중복되는 법률 정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게 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 여러 단계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 재생 원료를 만들고 이거를 뭐 제조업체든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제지회사든지 이쪽에 하는 최종 그 대기업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비처에 대한 발굴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도 제품 소비자가 없으니 생산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상황.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활용률 65%를 자랑하는 독일. 생산 단계부터 분리수거가 쉽도록 제품을 만들어 놓은 영향이 크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분리수거가 쉽도록 거리 곳곳마다 색깔별로 분리수거함을 배치해 구분 배출하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거리에서 아무리 쓰레기를 잘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조차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분리수거의 기준마저 지자체마다 달라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포로 마음껏 창문을 열어본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겪고 있는 요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배출한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화력발전소 고형 연료로 사용돼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환경 파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분리수거의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후손에게 빌린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때입니다.